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MZ세대 그리고 90년대생 정치인이자 여당 내 쓴소리를 도맡아 하시는 분이시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그 지역구 의원이신 거죠? 뭐 지역구 비례대표 통틀어서 제일 젊은 의원입니다. 예. 와. 아니 그 조금 전에 이제 포천 가평 이제 지역구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사실은 최연소이시기는 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 좀 부침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네. 제 고향이 포천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고향에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살았던 곳을 떠나서 이제 대학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가졌던 곳에서 출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 고향에서 또 경선을 통해서 또 유권자분들 선택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사실은 지역구 이제 현역 이제 정치를 하실 때 지역구를 고를 때 뭐 어쨌든 연고를 막 찾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은 여러 행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또 승리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방송 3개 출구조사 했을 때 사실 두 곳에서는 지는 걸로 아니 저 다 지는 곳으로 나왔었고 두 개가 아니라 다였어요? 네. 아니 그럼 결국은 사실은 막 뭐 지옥을 갖다 천당으로 지금 오늘신 케이스잖아요. 그 포천 가평이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강한 곳은 맞습니다. 상대 후보님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하셨던 분이고 또 저희 당 계셨다가 이제 민주당 가신 분이라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날 그 개편 날 뭐 방송국에서 방송을 좀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아니 제 그래도 개편 날 지역에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봐야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더니 거기 뭐 당연히 이기는 곳이니까 나오시죠 해서 나간다고 했어요. 뭐 방송국. 근데 막상 딱 출구조사 깠는데 제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방송은 해야 되겠고 막 출구조사는 지는 걸로 나왔는데 나가서 제가 다른 지역 얘기하면서 막 평론해야 되는데 막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출구조사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출구조사 끝나고 개표 시작하면서 계속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출구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편안하게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포천 가평에서 의원님을 선택해 주신 이유 뭐라고 보세요? 포천 가평이 과거에 이제 이한동 국무총리도 계셨고 여러 이제 장수하셨던 정치인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젊은 정치인 잘 키워보자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역권자분들. 그리고 한번 21대 국회가 워낙 정치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한번 세대 교체를 포천 가평에서 해서 22대 국회는 정말 정치 기능 한번 살려보자 이런 욕심들도 기대감이 있으셔서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지금 22대 국회가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세대 교체 그리고 어떤 정치에 대한 변화,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쨌든 의원님에게 이제 오롯이 좀 있는 상태로 이제 포천 가평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내에서 사실은 좀 가끔씩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쓴소리를 그래도 저는 그래서 보면서 청년 정치인의 패기인가? 아니면은 그렇지만 무모하진 않아요. 민심을 반영한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데 용감하게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최근에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할 줄 아냐? 비판하실 수 있냐? 저는 윤석열 정부 또 저희 국민의힘 비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물론 여당과 야당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긴 그렇지만 여당 내에선 그래도 대통령이라든지 여사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건설적인 건강한 비판들 많이 나오지만 뭐 여야 비교해보면 야당엔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들의 목소리를 낸 초선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늘 그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이제 정권의 심판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정부는 또 저희 당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는데 지금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반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자칫 같아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좀 경계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네.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집권의 역사를 함께 해왔던 정당이잖아요. 네. 민주당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비판을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네. 국민들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또다시 야당은 네. 권력 구조상 여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잖아요. 견제를 해야 되는 또 역할을 반대를 해야 또 할 되니까. 때도 있고 정쟁으로 가다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는데 여당 안에서 좀 건강한 비판과 여당 내 야당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네. 국민들께서 또다시 여당에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그쵸. 들어요. 네.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긴데 좀 힘들기도 한데 이제 여당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 문재인 정부가 여당의 역할을 못해서 여당 그리고 이제 여권 정부의 역할을 못해서 이제 정권을 좀 뺏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레드팀 역할 그리고 좀 쓴소리 역할을 좀 하시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은 지난 이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결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정 관계에서 역할을 지금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역할을 지금 잘 제대로 못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그 원내 지도부 만찬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뭐 정치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제 숨은 뜻을 찾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거는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 네. 아니고 사실 국회가 네. 9월 정기회가 시작하면 연말까지 보통 원내대표의 시간이라고들 많이들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또 초대된 그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상임위원장들 또 상임위 간사 네. 원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초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점이 참 미묘했다. 하지만 이 만찬에 이 프로토콜 이거는 사실은 이제 7일 국감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면 원내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근데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도 제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 근데 이제 의원님 그 국회의원 아니실 때 원외이실 때 그 지도부 하셨었잖아요. 최고위원. 원 내일 때도 한번 했어요. 비대위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원 내일 때도 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원외 청년 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뵀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처음 뵀죠. 근데 그 지도부일 때 보면 그 원외 지도부지만 그래도 원내 상황과 그렇게 분리됐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 지도부 시작할 때도 여러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향해서 자꾸 원내냐 원내냐 구분 짓는 것은 자꾸 우리 스스로 이제 위축하는 것 같아서 좀 지양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내냐 원내냐인 당대표의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제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전 지도부 체제에서 느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당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당무도 봐야 되고 또 17개 시도 돌아다니면서 민원도 청취해야 되고 또 당정회의도 주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원내 의원들과의 관계를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이 원내와의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멀어질 때도 있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300명이 결국 정치를 해 나가는 거니까 이분들하고 교감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가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정치를 출입하면서 보면은 뭐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표가 원내일 때 원외일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말을 좀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이러는 것 같기는 좀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과 이 한 일각에서는 이건 좀 해설 박스를 너무 세게 쓰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서 이제 직접 뭐 표단속 나서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번 만찬을 두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의 이 이탈표가 조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왜냐하면 네. 당정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네. 때로는 뭐 건강한 비판과 싸울 때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싸울 때는 그 운동장의 룰 안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여사를 향한 비판들도 있고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원들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거고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것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특검이라는 것은 여러 번 민주당이 제안한 그 여사 특검법이 법률적인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특검법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의 그런 이탈표로 특검법이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일 거예요. 네. 여당이 레임덕이 시작될 텐데 그걸 원하는 친한계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권이 몰락하기를 기다리는 친한계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호하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도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이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한 배를 타서 순항하는 거에 대한 그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다. 네. 예,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최근에 참석하셔서 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그리고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일종의 경고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특검법을 향한 그런 네. 표현 전제가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요거를 듣고 의총장 내부에서 뭐 의원님들 따로 좀 반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뭐 특별한 반응을 하시진 않았고 네. 그 언론의 해석하고는 다르게 그게 특검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의원들은 그렇게 추론하진 않았고 그 자리에서는 네네. 당연히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 말씀하실 때 당연히 윤석열 정부 성공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네. 아래서 이 정부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여당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이 쓴소리도 내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네. 뭔가 특검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라고 잘하든 못하든 내 편 들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 정확한 합리적 판단 내에서 네, 예. 움직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국감 시작하는 첫날 7일이죠. 그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공교롭게도 원외 세력 규합의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렇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이제 네. 국감이 시작되고 정기회가 시작하면 사실 원내가 바쁘다 보니까 네. 원내와 뭔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면 원내 위원장분들과의 교감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내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내가 바쁠 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굳이 색안경 끼고 뭔가 갈라치기 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걸 거다. 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국감 말씀하신 대로 국감은 어쨌든 그 원내의 시간이 돌아왔으니 이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이 뭔지를 좀 봤을 때 원내에서의 이제 뭔가 역할을 좀 찾아서 그걸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다. 요 정도. 세력을 규합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 대표로서의 시간 효율을 잘 배분해서 쓰고 계신 거 아닌가로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 원외 당협위원장 요 연수 관련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대표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참석자와 불참자의 이 출석표가 만들어지는 거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도 읽혀질 수 있나요? 약간 뭐 유준석 의원이 그런 정치공학적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왔던 것도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네.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약이나 지역구 행사를 못 갈 때도 있고 네. 뭐 당연히 갈 때도 있고 근데 못 갈 때 꼭 언론에서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보시는 해석을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은 대표 행사에 안 간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 딱히 안 간 불참자 명단 다 해서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해석의 영역일 것이고 근데 정치는 물론 해석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원외위원장분들이 저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 처음 전당대회 나오셨을 때도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겠다. 물론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이 높으셔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응답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너무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표를 저희가 열어보니까 굉장히 높은 63%.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셨고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원외위원장 또 원내 의원들이 많이 역할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외위원장들도 다 그런 생각에서 대표와의 호흡을 맞춰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단소리를 지금 계속. 자꾸 갈라치기 하는 그 제 3정당 비교섭 단체의 그 말에 제가 네. 제가 저희 당 당원의 저희 국민의힘 일원인데. 네. 아니 뭐 의원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참석률 자체는 높을 걸로 그럼 보세요? 높지 않겠어요? 그래도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고 또 원외위원장들과의 그런 행사니까 많이들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미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그래요? 그럼 이렇게 또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나? 잠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원님한테 살짝 또 설득이 됐으면서 이 자리 이제 자유토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던데 해설도 해설이지만 요거는 이 얘기가 저도 약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하던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뭐 의정 갈등 뭐 그리고 사실은 요새 당정 지지율 좀 떨어졌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자유롭게 이제 오갈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의원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 대통령이랑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런 해설 박스가 또 써질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그런 주제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 이 엄청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대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맨날 이렇게 층층 부딪히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국민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보편적인 생각이 그냥 반영이다. 증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든 빨리 정부가 의사분들하고 타협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원외위원장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각 세우려고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걸 듣는 거다. 듣는 자리지. 그걸 또 뭐 분란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만큼 정부를 향한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추계기구 다시 만든다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이제 힘이 많이 빠져서 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건건이 대통령실과 협의가 좀 된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대통령실에서 뭔가 해법을 내놓거나 논의가 좀 안 되거나 이런 게 계속 생기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관계 개선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 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남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고, 근데 지금 관철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고, 여야 의정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좋은 안을 내셨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이 의료인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부가 대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뭔가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의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남겠죠. 그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걸 뭐 정부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체적으로 여야 의정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부가 이런 추계 기구를 하면서 여야 의정을 힘을 빼려고 하거나 패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의료인분들이 사실은 패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기다려준 측면이 있고 잘 안 된 것이고, 그다음 정부도 이걸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추계 기구를 만들어서 의료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냥 아이디어가 발현하는 과정일 것이지 이거를 뭐 누가 누구를 갈등을 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위당정이 지금 안 된 지가 한 달 넘었잖아요. 이제 보통 고위당정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막 하고 협상 이제 뭐 논의를 좀 해서 물꼬를 트거나 뭐 좀 이제 내용을 좀 의견을 맞추고 이러는데,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어쨌든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세게 좀 갈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도 좀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야 의정 협의체도 안 되고, 그다음 또 이 추계기구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낼 때 사실 원내하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원내원들도 보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결과적으로 잘 도출되지 않았을 때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결국엔 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원내에서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대표께서 뭔가 일을 해낼 때 좀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내 의원들과의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사실은 좀 비공개로 가야 될 것들도 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건건이 계속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이후 의원들도 듣게 되고 대통령실도 듣게 되고 이러니까 약간 진정성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계속 좀 찍힌다라는 지적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 뵈면 좀 말씀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원들과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과거에도 이제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경험했던 것이 당시 대표께서도 이제 최고위원분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당의 결정을 언론에 흘리거나 언론을 통해서 먼저 릴리즈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최고위원들이 도장 찍어주는 뭐 기계냐 뭐 이런 그때 비판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내 의원들이 약간 그러한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론 통해서 듣거나 하는 것에 좀 아쉬운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오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좀 자유로워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 여사가 이제 뭔가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친한계 의원들은 좀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입장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하고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법적으로 이제 불기소가 됐으면
그리고 무혐의 처리가 됐으면 어쨌든 그 명품백을 받은 과정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게 몰카 공작이든 여사를 곤란하게 하게 할 의도로 했든 떠나서 어쨌든 그 장면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번 여사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네. 행동하는 것이 여사를 위해서도 네.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해명 없이 네. 물론 대통령께서 사과를 관련해서 언급을 유감도 말씀하시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본인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계속 다른 행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 비호감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내 전체적인 좀 기류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건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 권영세 의원님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님도 그렇고 점점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사님이 언젠가 입장 표명은 하실 거다. 근데 이제 시점이 문제다. 뭐 요렇게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거든요. 네, 그게 예. 일단 의원들이 예. 주말이면 지역구 갔다 오시잖아요. 네. 지역구 가시면 일단 다 들으실 거예요. 국민들이 목소리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사에 대한 비판, 뭐 당원분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분들이 여사께서 네. 입장 표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여사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네.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사 비판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네. 저한테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래요? 당원들이 많거든요. 저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각자의 지역구에서 듣고 다시 여의도로 모이시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포천 자평은 특히나 여당세가 강한 곳인데. 여당세 강한데도 저희 지역도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담이 네.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국정 지지율이 지금 계속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사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기 절반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사가 입장 표명하고 한번 털고 가면 다시 한번 이제 지지자들도 그렇고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도 그걸 이제 발판으로 조금 다시 한번 탄력받아서 좀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정치하면서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정표인 것 같아요. 동정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약한 사람 마음이 더 가고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정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대강으로 대치할 때 보다 명분 있는 쪽, 보다 약한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던 게 우리 국민의 그러한 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저 35살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민주당 진짜 너무하지 않냐. 막 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때로는 그 최근에 그 인권위원들 여당 몫은 부결시키고 야당 몫을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 국회 룰을 깬 거 아니냐. 비상식의 의원님 되게 어디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굉장히 그래서 비상식의 영역이다. 격양됐어. 이건 진짜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인 거다. 제가 말했는데 제 친구들 또래 분들이 30대 중후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하고 여사가 너무 강하다. 당신들이 소수당이고 당신들한테 동정의 표를 주려고 하더라도 강대강 대치고 이어지고 대통령이 절대 야당한테 또 여사가 절대 사과하지 않고 야당과 뭔가 계속 대척점에 있는 게 동정의 손길이 안 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러서지 않는 느낌이. 그러니까 때로는 여사도 사과하면 야당의 프레임이 말리는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그분들의 말이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 표를 사는 건데 국민들한테 이 약한 모습도 때로는 숙이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국민들도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여사께서 한번 입장 표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입장 표명을 하신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거까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리고 자칫 계속해서 야당의 요구대로 하다가 뭔가 밀려서 하는 것처럼 되면 최악의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입장 표명하고 나서도 사실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할 거면 빨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면 오늘 같은 사실 네. 예 법적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영역에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판단을 예. 받았지만 국민들에게 이러면서 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점점 늦어지면서 네. 늦어지면서 하게 되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정성도 많이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찬에서 원내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분위기일까요? 뭐 상임위 간사분들 다 가시고 추경분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리고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시겠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바꿨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설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벌써 2년 넘게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까지만 있었으니까 문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도 대선 당시에 우리 정부는 다를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기 후가 다른 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의혹들이 막 확산되는 것 같아서 이 역시 좀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좀 빨리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민정수석실 저희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정이라는 기관이 지금 글쎄요 여사와 관련해서 뭐 굳이 여사 뭐 민정수석실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친인척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사에 대한 비판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정수석실이 작동을 잘 하는지도 한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면 여사에 관련된 이런 논란도 좀 수그러드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명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분은 그리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가 된다라는 것은 국회 운영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눈치라도 보는 그런 견제에 대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저는 사실 이 제2부속실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속실에서 여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분만 사실 2부속실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역대도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분만 충원을 해서 2부속실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공간 부족으로 못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공간이 부족해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나오면서 대통령실 이전했던 것도 우리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전했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논리로 늦어지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설치 안 하겠다라는 건가? 시간 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참모분들이 예민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좀 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민심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민심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좀 예민하고 민감하는 게 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 걸로 가보면 이 당정 갈등 요소가 조금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월요일에 이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인 김대남 씨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이제 뭐 힘들다. 그리고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 치면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 매체 그 해당 기자분하고 여러 차례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니 대통령실 참모분들이 왜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지가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조심성이라든지 예민함 이런 게 없는 건가?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그냥 기자랑
이런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도대체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 팀은 네. 뭐 하고 있는지도 네. 이제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글쎄요, 약간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 주변에 이런 참모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분노도 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일련의 이런 넌센스한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답답할 뿐이죠. 아니 저도 기자이지만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에서는 이제 어쨌든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기자들과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그 말을 아끼는 편인데 이 공개되는 녹취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준다고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전례가 있는 그러니까 화수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데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거 배우까지 다 샅샅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김대남 씨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시겠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뭐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배우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뭐 바람 뭐 조금 먼지 이렇게 한다고 그거 뭐 부안해동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마무리 짓고 좀 덮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은 지금. 밝히면은 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뭘,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네네. 해야지 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며칠 됐는데 그 감찰 지시를 했다가 네. 최근에 김대남 이분께서 탈당을 하시고 네. 해서 이제 물론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감찰이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뭐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뭐 감찰을 해서 네. 뭘 밝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얼굴에 다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는 진짜 이 뭐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천 앞두고 이러한 뭐 자가 발전인지 뭐 정말 배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말을 제가 뭐라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남 씨가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탈당하기 전에 어쨌든 뭐 이 공격사주 부끄럽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감찰 지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그냥 적절한 지시는 아니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니 뭐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는 네. 당연히 뭐 감찰 지시 하실 수 있는데 탈당이 이미 했잖아요. 했으니. 그냥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백브리핑 과정 보니까 탈당을 했다고 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당원이었던 신분이 맞아요. 있기 그걸 때문에 한다. 네, 감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백브리핑을 제가 봤었는데 탈당했으면 네,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지 않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네. 다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의혹들이 있겠죠. 그 금융기관 감사인가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고 네. 감사직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계속 의혹이 양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혹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 어떻게 그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을 거고 한데 그 모든 걸 그냥 정치적으로 순리대로 풀려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걸 떠나서 이분이 탈당도 하셨고 본인이 이제 금융기관 감사로 있는 것도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봉이 3억대예요. 그 금융기관이. 이 여기서 감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공작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탈당하고 이 금융기관에서의 자기의 직에 대해서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 스스로 꼬리 자르기 하다가 끝나는 걸 수 있으니 그냥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내려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참모로서 윤석열 정부의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녹취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파장이 좀 있을 걸로 보세요? 계속해서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계속 집요하게 뭐 확대 해석해서 뭐 계속 정쟁을 유발할 것이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좀 계속해서 뭐 물고 뜯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감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교육위에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야당이 1인 1의원 1 김건희 여사 공격에 대한 지령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교육인데 교육이 현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대 정원 교육이 엄청 많죠. 부터 시작해서 유보 통화, 뭐 AI 디지털 교과서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뭐 여야가 지금 계속 주고받는 내용들도 있고. 근데 지금 야당이 교육에서 집요하게 물고 뜯는 것이 여사 논문 검증, 연구윤리.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쟁 국감 하겠다는 거고 교육에서조차도 이렇게 여사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는 거 보면 뭐 전 상임위에서 여사와 관련된 건 조금이라도 다 거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령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감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 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교육위가 지금 저도 교육부를 출입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은 상임위 아니에요? 수도권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특히 서울 지역은요. 그쵸. 저는 포천 가평 지역이고. 서울이라고 한정을.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교육 격차가 서울과 경기 북부가 좀 엄청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이 한 큰 교육 정책 중에 목표니까 그 과정에서 경기 북부와 서울과의 관계를 좀 줄여나가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요? 드디어 이제 좀 숨통 튀우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그 탄핵의 밤 행사 주선하셨잖아요. 이거 되게 지금 후폭풍 거세더라고요. 국힘에서도 굉장히 이거 문제 제기 많이 하던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행동들 아닌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다. 일단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권한을 다 썼을 때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우리 법률에 탄핵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걸 안 썼을 때, 그러니까 안 쓰게 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보면 뭐든지 다 법대로 하려고 하고 법대로 할 거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들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야당도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들인데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해서 조금이라도 덮어 씌워가지고 전복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불복하려고 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행동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자꾸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저희 당시에 여당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발언들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정치를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그때는 사실 그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야당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다 탄핵하고 뭐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검사 탄핵 뭐 여러 가지 뭐 다 하잖아요. 방통위원장 탄핵, 뭐 탄핵 카드를 다 쓰니까 법대로 말 그대로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법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영역이 실종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죠. 민주당이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거를 탄핵? 어쨌든 지금 입법부에서 상당한 지금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을 이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쫄거나 겁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더 발악하고 더 화내고 버럭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는 당당하다, 뭐 네. 무죄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말씀하시지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 여러 가지 재판건들이 네.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이 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네. 일단 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선 때 썼던 약 430억인가요? 네. 대선 그 선거 비용을 다시 민주당이 네. 국고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정말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지금 다 총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재의결 무리하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도 여러 차례 제 요구에서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의하는 이유가 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하고 이제 위중교사에서 예, 검찰 구형은 이제 났고, 그다음 이제 11월 15일, 그다음 11월 25일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낼 건데, 그래서 사실은 11월이 민주당에는 조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최절정에 달할 수 있는 위기에 달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이제 위기의식의 발로가 굉장히 고조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최대 형량이 3년 구형했어요. 이게 그만큼 검찰이 유죄 확신한다라는 자신감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도 읽히고 공직선거법도 이제 2년 구형. 그렇죠. 2년 구형했죠. 최대 예상 좀 벗어날 정도로 최대 많이 했다는 반응들이 있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그렇게 최대 형을 구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만큼 검찰이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 수사기관의 말에 따르면 이제 거짓말해 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 괘씸죄가 더해져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증거가 짜깁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뭐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다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탄압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도 당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나 당내 의원들은 좀 심리적 동요가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1심 유죄가 나오면 사실 3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끝이다? 그냥 이재명 대표 분이나 이제 극렬 지지자들이 뭐 법원 판단을 믿지 않거나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제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법원 판단에 1심에서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야기하고 뭐 소통하는 의원들 얘기만 듣더라도 그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네, 민주당 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당원 눈치도 보고 또 그런 눈치들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1심이 유죄가 나오면 사실 명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여태까지는 죄가 있을 거야 하다가 이제 검찰 재판이 길게 끌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실제 유죄가 나온다면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왔을 때 뭐 3심까지 뭐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빨리 선거법 재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30까지 볼 것도 없이 30까지 갈 1심 필요도 유죄면 없이. 그래요? 사실상 한 5년간은 정치 생명에 다 했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주당 의원분들은 소위 말해 친명이 아닌 비명계 의원분들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근데 친명계 의원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물론 이제
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그거는 일반 국민적인 생각인 거고 정치 지도자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도자 야당의 그쵸.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쵸. 그런 논리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3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 분열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유죄라는 전제하에 네. 대선 전에 3심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1심에 대한 논리가 다 끝났고 법리 논리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3심도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도 많은 비판 받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끝내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키지 않고 2년 수년 동안 끌어왔던 것이 지금의 일로 귀결된 거니까 아마 2심, 3심 재판부가 있게 된다면 국민 눈치를 좀 보지 않겠어요? 1심에서부터 흔들릴 거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근데 1심에서 만약에 자꾸 유죄를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그분을 대표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명분이 정치는 저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당원당규 여러 번 고쳐서 그 기소될 땐가요? 되면 사실 원래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바꿔서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상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이건 인성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인 문제로라도 본인이 이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요.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거 이기면 본전, 지면 리더십 타격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오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일 때 그렇죠. 저희가 민주당한테 한번 뺏겼던 적이 있고 강화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저희 당이 다 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당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기면 본전인 거고 당연히 혹시라도 지면 그냥 타격이 아니라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서 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입는 타격과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하고 호남에서 붙어서 민주당이 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입는 타격과 어느 쪽이 더 큰 걸까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뿌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그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강화군수하고 금정구청장 선거는 여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른 선거기 때문에 야당한테 뺏겼을 때 오는 그 타격감은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정과 강화는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고 하지만 호남에서는 사실은 야당과 또 다른 야당의 싸움이다. 그들만의 리그의 싸움. 그렇기도 하고 사실 선거라는 것이 최선을 뽑기보다는 차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한데 제가 느낄 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호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번 다른 기회를 주려고 약간 그런 회초리를 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지역에 저희 당 후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근데 이 호남이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았을 때 굉장히 당내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원사이드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낮은 건 어느 정도의 다른 곳에서보다는 약간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진다. 아니 뭐 그 이재명 대표 기소 당했을 때도 민주당이 꿈쩍 안 했는데 호남에서 선거
여당한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야당한테 뺏겼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거듭 강조하지만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대남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 걸로 보세요? 다 하시면서 그런 걸 또 확인 사살 하시려고. 아니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갔던 이 연어가 돌아오듯이 어떻게 돌아오도록 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당에서 좋은 정책, 좋은 20대 30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이분들의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030이 처음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모든 검찰총장으로서의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정했던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2030이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아니고 경정 뭐 이런 비아냥도 있고 이게 사실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2년 동안 이분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고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처음에 다시 2030이 원했던 그 공정함, 정의로움을 바로 세워주셔야만 저는 회복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당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김용태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한테는 희망과 절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진부한 것 같긴 한데. 희망과 절망 너무 극과 극인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대부분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이 힘들고 억울한 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찾아오셔서 이 민원인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잖아요. 다 못 들어드리잖아요. 드릴 수 있는 답도 한정적이고 그럴 때마다 오는 심리적인 스스로의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죄송함, 슬픔, 감정이입이 되니까 약간 나약함이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든 이분들에 대한 절망을 한번 바꿔보고자 뭐 다는 못 바꿔드려도 개 중에 한두 개라도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또 정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힘을 얻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들어드릴 때 절망을 느끼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바꿔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저런 것들을 절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경청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변에 내 목소리, 내 뭐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어려움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건 또 하나의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하는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 정치인 김용태 의원님 오늘 만나 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